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양국 간 군사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인데 이 북러 간의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수준의 이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지 이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영일 기자입니다.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들어서고 평양 국제공항 활주로도 비워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이를 준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푸틴이 18일 저녁 늦게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며 경제, 에너지, 교통,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회동 이후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작전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는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이 이번 회동에서 추가 군사협력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뤄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크렘린궁은 새로운 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보좌관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은 양국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했지만 1996년 한러 수교로 폐기됐습니다. 두 정상의 마지막 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 푸틴의 북한 방문은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한미 당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러 간 군사 밀착이 선을 넘는 수준에 이를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평양에서 김정은 푸틴 대통령의 회동이 이뤄지는 동안 서울에서는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가 열려 한반도 정세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양국이 이번 정상회동을 통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군사물품을 요청하겠지만 최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도 24년 만에 푸틴 방북으로 북러 간 군사협력 등 관계가 심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Because there could be some reciprocity here that could affect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북러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오늘 서울에선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 대화가 열립니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개최된 데 이어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됐는데 양국 관계 현안은 물론 푸틴 방북 등 한반도 정세, 북한 오물풍선 도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늘부터 평양을 방문하는 가운데 양국의 안보 협력을 한 차원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김효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왜 이 시기인지 또 이 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 입장하고 네. 북한의 입장이 서로 절충됐다고 보는데요. 네. 러시아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지난주에 이제 그 G7 정상회담이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미국에서 워싱턴이죠. 거기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뻔한 어떤 그 공동 성명이 나올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결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를 선택하지 않았나 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6월 25일이 이제 다음 주인데 6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한 그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 북한의 건국도 결정적으로 지원했지만 남침의 결정적인 이제 지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6월 25일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런 러시아와 북한의 날짜 조율이 아마 오늘과 내일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뭐 의미는 이런 겁니다. 24년 만에 지금 푸틴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난 이제 24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별 그렇게 중요하게 뭐가 오고 갈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는 북한을 필요로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두 나라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4년 만에 방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조선중앙통신도 뭐 대대적으로 방북을 선전을 했고요. 김정은 예. 국무위원장 네. 북러관계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 성대한 환영 행사 열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제가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두 가지를 아마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는 푸틴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에 줄 수 있는 무기가 이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걸 네. 보여주는데 아마 방점을 둘 겁니다. 예. 그러면 열렬한 행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순환 공장이 내리면 순환 비행장이 내리면 거기서부터 평양 들어갈 때까지 아마 평양 시민들 다 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열렬하게 이제 행사를 하겠죠.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일성 광장에서 방송 장비를 위한 그런 어떤 가설대들이 예. 설치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에 포착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곳에서도 환영식을 하지만 열병식을 우리가 보던 그런 대규모의 열병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북한이 러시아한테 보낼 수 있는 무기 위주 그런 열병식을 소규모로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이제 환영 행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뭐 북한이 러시아에 보낼 수 있는 KN-23, 24, 25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마 탱커, 전차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적절하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예. 욕심이 있지 않겠는가. 예. 제가 김정은이라면 예. 그런 식으로 아마 푸틴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러시아에 예. 보낼 수 있는 무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네. 문제는요. 러시아 측이 북한과 이제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국 간 군사 협력,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어떤 협정들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1961년도에 있었던 것은 조소 동맹 조약이거든요. 네.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1996년도에 이제 한국하고 또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도 있고 또 1980년대 말에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고 그러면서 없어졌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소위 말해서 푸틴이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그때 이제 우호 협력 조약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친선 우호 조약.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 나올 수 있는 협정이나 어떤 조약이 첫 번째 거와 유사할 거냐, 두 번째 거와 유사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쪽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에 좀 버금가는 것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2000년에 그런 합의했던 그 조약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조약, 그게 뭐 포괄적 뭐 협력 관계라든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든지 그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조금 더 진전된 모습, 그런 정도의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진전은 되지만 자동 개입 그렇게까지는 안 네, 간다. 제가 아마 거기까지 가면은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을 때 러시아의 기술이 좀 이전된 것으로 그렇죠. 전해졌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핵미사일 핵심 기술 북한으로 이전해줄 가능성 있느냐, 여기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을 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마 이제 그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제 많겠죠. 우리가 이제 이만큼 총포탄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으니까 예. 사실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이런 밀이라든지 그렇다면 원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과학 기술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ICBM 같은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거기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를 이제 탄두 한 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이제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이제 기술들을 이제 요구를 하겠죠. 거기에 더해서 첨단 무기 체계, 그게 이제 첨단 무기 체계 같으면은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공군은 거의 무력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첨단 공군기 그런 정도를 요구할 텐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런 걸 다 줄 것이냐? 이제 그것은 러시아가 과거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은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러시아는 그 전에 구소련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고 하더라도 첨단 과학 기술은 전수해주지 않았어요. 기술 자체를. 그래서 예.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자신들이 우주 기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핵추진 잠수함 기지라든지 예. 이런 데에 북한의 기술자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 연수는 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째로 이렇게 넘겨주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있고 또 북한이 네네.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되는 그 북러 관계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주고받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첨단 기술은 어차피 못 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가 북한으로 받을 것은 총포탄 그리고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정도가 될 텐데 결국은 그 핵심이 뭐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 관계의 결정적인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이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과거 24년 동안 그래 했듯이 네. 러시아로 봐서는 북한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이나 다른 측면에서 북한이 중요할 리는 없거든요. 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여부가 북러 관계를 결정짓는 변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포석도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선 한국이 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해서 관리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데 주로 예. 인도주의적인 문제하고 비살상 무기만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러시아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고 러시아를 관리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일날 그 푸틴 대통령이 세계 주요 통신사들하고 이렇게 대담을 할 때 그 네.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그냥 툭 던진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하여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국과의 관계를 빨리 좀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푸틴 대통령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러시아 대사도 거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는 시점을 보고서 네. 한러 관계는 급속하게 아마 진전이 될 거고요.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물밑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거 그거 우리한테 다 알려줬어요. 예. 러시아가 과거 같으면 그거 안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러시아도 한국을 의식하면서 지금 예. 이게 저기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이 재판 4개 가운데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네, 국민의힘 측이 이 사건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가 상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03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방송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 대표와 당시 재판 증인이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재판에서 할 증언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김 씨가 당시 선거 캠프에 나가 있어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자 이 대표는 들은 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이런 발언은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했다고 보는 핵심 내용인데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는 TV조선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언론을 모욕했는데 이 주장은 이 법원의 판결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왜곡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일까요? 저희가 판결문을 직접 분석을 해봤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며 언론이 침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다.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안부수 전 회장 판결문에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렸다는 문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이 아닌 검찰 주장을 옮겨 적은 부분입니다. 안 전 회장 판결문엔 북측 인사가 이화영이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하자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주겠다고 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경기도 대북 사업용이란 점을 인정한 겁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대북 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용이란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을 이화영 사건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국정원이 주가 조작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신빙성을 낮게 본 겁니다. 반면 쌍방울이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지어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이며 이 사업을 위해 북한이 돌격대까지 조직했다는 국정원 문건은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녹취 파일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공개된 녹취 파일 이 대표가 당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와 통화 내용입니다. 통화 내용과 또 여야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는 명백한 위증교사입니다. 박정은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회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파일의 출처를 삼으면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데 어떻게 이게 거짓 증언 강요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 저 녹음 파일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저 녹음 파일이 전체적으로 4분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김모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요. 중간중간에 이제 있는 그대로라는 또는 뭐 기억을 되살려서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달라는 쪽만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있는 그대로 뭐 기억을 되살려서라는 부분만 부각시켜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왜 들어갔을까 하는 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의도한 바대로 좀 이 김모 씨한테
그 증언을 해달라. 그게 위증이죠. 아. 위증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럼 중간중간에 있는 그대로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게 예. 나중에 위증교사 혐의의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약간 그거를 물타는 발언들을 그 중간중간에 섞어서 한 거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위증 교사의 의미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좀 물타기 하는 모양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글쎄요. 일단은 그 대화를 들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기억을 좀 되살리려는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내용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한 거는 좀 유도하는 어떤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내용을 말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부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위증을 얘기하라는 정도의 얘기라는 얘기인가? 그 판단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다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었냐라고 자꾸 어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봐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있었다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뭘 해줄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저도 좀 명백한 위증교사로 좀 보겠는데 예. 그냥 대화를 하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입장에서 계속 한번 떠올려 봐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라면 그것이 위증 교사까지 가는지는 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이 결정적 장면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김모 씨가 무슨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요. 제가 캠프 밖에 있어서 그 캠프 안에서 KBS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러면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캠프 밖에 있어서 이 내부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들었다고 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짓말 해달라는 얘기죠. 그게 위증교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또 언론을 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했던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가 된 이 안부수 전 회장 판결에서 대북 송금을 쌍방울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결과가 다르게 판단했다. 이게 지금 이 대표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주장이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안부수 판결문과 이화영 판결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예. 지금 이 핵심 요지는 두 가지 그 판결문의 결론이 그 상반된다, 모순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모순되지 않아요. 두 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안부수 회장의 판결문은 주로 안부수 전 회장이 그 대북 송금할 돈을 일부 횡령하고 대북 예. 지원할 돈을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주예요. 그거에 대한 판단이고 예. 거기에서 쌍방울이 그 뭐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느냐 이거는 아주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런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걸 주로 판단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초점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두 개가 모순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안부수 전 회장 판결문에도 보면 예. 굳이 뭐 이게 주가 조작용이냐 뭐 이런 부분은 검찰 주장일 뿐이고 판단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판단에는 오히려 안부수 전 회장이 자기 사익을 추구한 것이 범행 동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뭐 두 가지 판결문을 비교 분석해 보지 않고서 저렇게 얘기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그 판결문의 본질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훈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진짜 분석해 봤냐? 근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그럼 이 정도 얘기를 기자들한테 너 애완견이다, 검찰의 애완견이다 할 정도면 확인해보고 했을 때 되는데 왜 이렇게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판사의 판단이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좀 생각을 못한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예. 이게 검찰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건데 예. 그것이 판결문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주장이 아주 효율적인 주장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는 좀 약간 의문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병목 위원께는 그거 여쭤볼게요. 언론으로 많이 생활하셨잖아요. 네. 근데 쭉 이제 취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지만 이런 지적, 검찰의 애완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그거는 언론 또는 기자를 공격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애완견이다, 뭐 나팔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개 자기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저렇게 공격하는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기자들 중에서도 제가 저렇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뭐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지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자들, 저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일부 그런 기자들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언론 자체가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예. 경험적으로. 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좀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예. 다소 흥분되거나 아니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뭐 단서나 뭐 이런 걸 달고서 발언을 했어야 될 그런 그 얘기를 지금 뭐 단서 없이 그대로 마치 기자들이 전부 다 또는 법조 기자들이 전부 다 검찰의 애완견인 양 이렇게 발언한 부분은 굉장히 하여튼 평상시의 이재명 대표와 또 다른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왜 그럴까라는 걸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판결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두둔하고 있는 의원들은 당황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좀 돕고자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에서는 왜 이렇게 두둔하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 보직을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를 위해서 어떤 그 당직이라는 걸 맡고 있는 어떤 책임감 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개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심정은 이해한다. 뭐 검찰이 탈탈 털고 별건 수사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그렇지만 이 표현이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느냐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에 대해서는 나를 또 세웠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추가 발언을 자청해서 검찰을 향해서 나를 또 세웠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저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아니 북한 김성애 실장한테 50억 주겠다. 그러니까 500만 달러. 그렇죠. 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얘기한 거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어요. 예. 그럼 그거는 왜 무시하죠? 그런 부분하고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유엔 제재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2018년 10월에 방북하고 난 뒤에 국내에 와서 경기도의회에 자 남북 교류협력금을 쓰자. 교류협력기금을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도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이제 북한에서 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약속하고서 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화영 판결문에 보면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온갖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그 아이디어가 뭐 중국에 가서 쌍방울 네일을 팔아서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보내면 외유관관리법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아이디어까지 내는 게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직접 주면 불법이니까. 그거 알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범죄적인 방법으로. 무슨 얘기냐면 환칙이나 아니면 여기서 쌍방울 임직원들한테 돈을 몇천 불씩 몇만 불씩 이렇게 책갈피에 끼워 넣어서 중국으로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게 그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제 저 주장은 그 이화영 판결문을 과연 읽어보고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지금 알고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들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재명 대표 이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에 연일 검찰 향해서 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안보수 전 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 검찰이 회유돼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러면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까지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피는 거는 저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은 정치적으로 또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듣고 본인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데 중도층이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약간 과도한 주장은 오히려 그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좀 전에 우리 최병목 그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돌아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거를 아는데 왜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죄지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그거와 직결되잖아요. 근데 배임이라든가 이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바보라서 짓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동기와 그 범행 동기와 범행 이익이 있으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주장은 그냥 일반 중도층이 들을 때는 아 저렇게 합리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화영 부지사는 그렇죠.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걸 동의하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편집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이 기소가 됐죠.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직 이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오류를 뭐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까지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저걸 작은 오류라고 하는 건 진짜 그거야말로 본인 방어권이죠. 아주 본질적인 오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저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금 500만 원도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너무 그 액수가 작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개 이런 일들이 뭐 선거 끝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한 국면이 바뀌고 그러면 그냥 고소 취하하고 끝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반복된단 말이죠.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반복의 고리를 좀 끊어보겠다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본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런 고리를 끊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이 전대 후보 등록 24일에서 25일 확정이 된 가운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화면을 잠깐 볼까요? 지금 국민의 당대표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한동훈 29, 27, 뭐 이렇게 19 이렇게 밑에 안철수, 나경원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만 보여주시죠. 다른 장면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6, 한동훈 59. 안철수 7, 나경원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쎄요, 저 상황을 가지고 80대 20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저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선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어차피 이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여론조사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중도층까지 포함한 여론조사만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류가 과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갔을 때 한동훈의 총선 패배 책임론 이것도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럼에도 한동훈이냐 아니면 이거까지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거나 요 정도의 변수만 남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른바 이 어대한 기류에 친윤계에서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그걸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이 프레임이라 생각하고요. 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특정인이 다 대세를 장악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어대하는 당원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친윤 생각은 어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 그 있다 얘기입니까?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예.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뭐 어대한이란 말이 당원 모욕이다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김기현 당대표가 나올 때 그런 얘기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때는 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게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언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그 프레임을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건 좀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 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전대를. 전체적으로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느냐 여부가 그 꽤 큰 변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이제 친윤계가 지금 마땅한 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마 그런 정도. 그래서 초반 판세를 보고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보다 강력하게 밀 것이냐 아니면 뭐 제3의 다른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쪽을 밀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 지금 어대안이라는 거는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요. 그건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언론이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기류를 나경원 의원이 깰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변수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 병원에 이어서 오늘 전국 병의원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이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서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5개 병원에 잇따라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 공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유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은 어제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데요. 휴진 여파 등으로 지금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고한 것처럼 전면 휴진은 없었지만 일주일 전 대비 예약 환자 진료 건수가 27% 줄어 환자와 가족 모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오늘은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집단 휴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의료기관 사전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참여하는 병의원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소위 5대 병원으로 꼽히는 상급 종합병원 소속 교수 일부도 의협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 교수도 다음 달 4일부터 추가 집단 휴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대 병원 집단 휴진 결정이 잇따르면서 의료 공백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휴진을 주도한 의협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면 휴진과 총걸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큰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액과 위자료 등의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향후에 있을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소심 판결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SK의 전신 대한텔레콤의 가격입니다. 최 회장은 1994년 선대 회장인 고 최종현 회장의 증여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SKCNC로 사명을 바꾸고 두 차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주식 가치를 재산정했는데 취득 당시인 1994년엔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100원, SKCNC가 상장된 2009년엔 35,65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 분할로 주식 가치가 5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1998년 당시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식 가치가 잘못 계산돼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10배 부풀려졌다는 뜻입니다. 회장 승계 이전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진 않는다며 재산 분할액과 위자료 등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제 전해드린 대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뒤에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주장한 이 주식 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산정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1994년에 네. 이제 곧 이제 선대 회장인 최중현 회장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증여받아서 대한텔레콤 주식을 70만 주를 매입을 했다. 네. 근데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것 자체도 부인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증여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다 특유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돼서 빠져야 한다가 원래 1차적 주장이었는데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증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1998년 최중현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에 주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원래 8원에서 100원, 한 12.5배 정도 뛴 것 같다. 그리고 나서 SKCNC가 상장된 2009년의 가치를 보니까 35,650원이니까 기업 가치가 356배 정도 성장한 거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항소심 첫 번째 이 판결대로라면 최중현 선대 회장보다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SK를 엄청나게 키운 사람이 된 거죠. 355배나 키운 거니까. 근데 이제 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장한 건 이게 원래 400원짜리 주식을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면서 8원이 된 거거든요. 예. 가치를. 그러면 그 두 번째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돼야 되는데 그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러면 생각해보면 최중현 회장이 125배 정도 회사를 키워놓고 그 이후에 최태원 회장은 35배 정도 회사를 키운 건데 이게 왜 그럼 이거는 승계형 기업을 승계한 것이지 자수성가형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회사를 성장시킨 부분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10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고 네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우리도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네. 그래서 계산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98년의 가치를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결문에 경정이라고 하거든요. 단순 오기다.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바로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경정이라는 말도 생소하고요. 판결문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흔한 일인가요? 흔하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례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사안에 맞는 표현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수정한 부분이 치명적인 오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이 내용이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런 판결문 단순 경정에다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 검토하겠다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네. 재판부가 계산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1조 4천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액 이게 뭐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가 전체 판결문을 보고 분석을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98년 선 대장이 사망하고 나서 기업을 키워놓은 것, 이 키워놓은 것에 대한 그 지분이 이제 어찌 보면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 건데 이게 1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단순 수식으로 하면 1조 4천억 원이 아니라 1,4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액이. 거기에다가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30%보다 낮게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줄어들 수도 있으나 또 일각에서 보면 일단은 기업 가치가 뭐 355배가 늘었건 35.5배가 늘었건 분할해야 될 총 액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들어도 그렇죠. 총 액수는 똑같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말 그대로 세기의 재판이고 역대 이혼 소송 최고의 재산 분할 액수와 위자료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 이런 정도의 중차대한 실수를 했다는 건 판결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결론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일단 원고 측이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를 구별해서 재산 분할의 어떤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이라는 게 부부가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계상속형 사업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려받은 재산이 대부분일 테니까 재산 분할이 되는 게 적어질 겁니다. 그런데 원고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N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뤘다는 것 그 결론에는 달라질 게 없다라는 취지예요. 따라서 일부의 내용을 침소봉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흔드는 것 유감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께 공개해서 판단을 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단순히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경정이라 그랬잖아요. 단순 오기야. 1,000원, 100원, 1,000원을 내가 실수로 100원을 썼어. 지금 이게 어찌 보면 항소심 재판부의 얘기거든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가 1차적 판단 대상입니다. 이게 영향이 없어요? 이런 취지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또 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경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거의 파기환송이 된다고 봐야죠.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경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재산 분할 이 비율을 산정이나 그 총액이나 산정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항소심에서 너무 중차대한 실수를 저 개인적으로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단순히 이런 정도의 사건을 보통 이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심리불속행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아예 판단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인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산정 오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윤종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당시 최윤종은 CCTV 사각지대를 노렸는데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용 드론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펠러가 회전을 시작하고 순식간에 50m 상공까지 날아오릅니다. 고화질 카메라로 30배까지 확대하자 테니스장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선명히 보입니다. 순찰용 경찰 드론이 서울 하늘에 띄워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이나 테러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 목적으로만 드론을 띄울 수 있었는데 순찰용이 운용 규칙에 포함되면서 드론 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드론의 순찰 상황은 관제 차량에 달린 모니터로 확인되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도 실시간 작동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물체를 따라 이동하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모니터상에 사람을 한 명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도망가면 자동으로 그 드론이 그 카메라가 추적을 합니다. 등산로를 자주 방문하는 시민들은 드론 순찰 소식을 반깁니다. 많이 없죠. 다 끝난 그 주위만 CCTV를 많이 달은 것 같아요. 혼자는 못 다니고 친구와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경찰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한 달에 2번, 2시간 정도로 순찰하고 횟수와 시간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 나라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인데
기업 효율성 분야가 10계단 올라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였고 독일이 24위, 일본은 38위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에 머물렀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바다 거북의 부화철인데요. 알에서 부화한 아기 거북이의 첫 여정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인데요. 아기 거북이들이 힘차게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곳곳에서는 바다 거북 보호를 위해 해변의 둥지에서 알들을 수거해 안전한 장소에서 부화시키고 아기 거북이들이 깨어나면 다시 바다로 보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아기 거북이 방생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꼭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활동으로 손꼽는데요. 올해는 해변 침식 등 기후 이변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구조한 알의 수가 크게 줄어 방생 일정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힘차게 바다로 가는 아기 거북이를 보니 뭉클한데요. 아기 거북이에 대한 신기한 사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기 거북이들은 1년 한 번 산란할 때 100여 개의 알을 낳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이 알을 낳는 장소의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섭씨 29도를 경계로 높은 온도에서는 암컷이, 낮은 온도에서는 수컷이 많이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요즘 지구의 온난화로 더워진 날씨 때문에 수컷 거북이가 귀해져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기 거북이들의 힘찬 첫걸음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전남,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산은 35도, 밀양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32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보이겠고 주 후반에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대구 34도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서울의 모기예보 단계가 2주 연속 가장 높은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봄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최근 기온까지 높아진 것이 큰 원인인데요. 모기는 체온과 냄새에 민감해서 대사 기능이 활발한 아이나 건강한 사람이 잘 물리는데 화장품이나 향수 등 강한 양을 피하시고요. 샤워로 체온을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외출 시에는 모기 기피제를 뿌려서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계피와 허브향을 모기가 특히 싫어하는데 주머니로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놔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